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주선자가 저한테 머뭇머뭇하면서 했던 첫마디가 너무 인상 깊어서 저는 지금껏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저기, 혹시 먼저 연락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유씨에 전화를 먼저 좀 해줄 수 있을까? 네? 전화를요? 제가 먼저 하는 건 상관이 없긴 한데, 유씨가 뭐예요? 그게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래. 아, 나도 이런 말 하는 내가 이상해 보일 건 아는데, 여튼 그때 전화 달래. 혹시 무속인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 집에 징크스가 좀 많은가 봐. 아니, 뭐, 그런데 막 뭐랄까, 몸 생각 안 하고 그냥 덥석덥석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보단 낫지 않아? 만사 조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근데, 하긴 뭐, 세상이 험하니까 조심성 없이 확확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 그리고 평소에는 그런 거 티를 전혀 안 내서 그냥 조심스럽고 진중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갑자기 유씨 얘기를 해서 나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여튼 먼저 꼭 좀 연락 부탁해. 주선자의 민망한 반, 멋쩍은 반이 섞인 얘기를 듣고 그때 망설이지 말고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러려니, 그럴 수 있으려니 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에 재미가 들었던 상태였거든요. 왜 인생에 한 번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지긋하게 먹은 것도 아니고 큰 성찰이 온 것도 아닌데 문득 내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은 것 마냥 초월한 태도를 유지해보고 싶은 그런 때요. 제게는 그때가 그런 시기였나 봐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라며 혼자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싶은 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도 불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며 홀로 쿨하게 유시에 맞춰서 전화를 했습니다. 5번의 전화벨이 울리고 그 사람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먼저 정중한 어투로 부탁 들어줘서 고맙다고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자기가 정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난 그 사람은 첫인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유시 사건이 전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소개해준 사람 말대로 신중한 느낌이 더 강했고 매사 조심스럽고 생각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연애를 하는 도중에도 조금씩 이상한 건 있었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었던 건 첫 여행 때 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로망 중 하나는 남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 쪽으로 여행을 가려고 혼자 오래 알아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루트며 맛집 다 알아보고 둘의 휴가 일정까지 얼추 맞춘 상태에서 여행 얘기를 꺼냈는데 글쎄 너무 어이없는 반응이 오는 거 있죠? 아, 미안해. 내가 38살이 되기 전까지는 물을 건너면 안 되어서 대학교 때 졸업여행 제주도 가는 것도 안 갔거든. 미안. 우리 그때까지는 그냥 국내 여행을 하면 안 될까? 아니, 38이면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물을 건너면 안 된다고? 음, 강도 한강 이상 넓은 곳 건너면 안 되거든?
그것도 물이니까. 잠깐만. 그러면 충주호 이런 데도 못 가겠네? 거긴 넓잖아. 어우, 안 되지, 당연히. 사실 그때 좀 뜨악했습니다. 아니, 근 10년을 비행기는커녕 청풍명월 충주호조차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죠. 그런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저한테 정말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물 건너가는 것만 아니면 제가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첫 여행을 물이라고는 하나 없는 산 깊은 곳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다 어찌저찌 정이 깊어져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지나고 보니 이때 제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사랑에 눈이 먼 저는 그때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사실 가기 전부터 피곤했어요. 과일을 살까, 고기를 살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레 자기 집은 붉은 고기가 생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 과일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좀 벙쪘죠. 저기, 그러면 집에서 고기를 안 드셔? 아니, 고기 좋아하셔. 그런데 붉은 고기가 생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아니, 고기가 생으로 안 들어오면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늘 밖에서 익힌 고기를 사와. 갈비도 불고기도 다 익힌 거 사오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 집이 좀, 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살아왔지 뭐. 그러니까 과일을 사. 대신 수입 과일은 안 되고, 내가 적어줄게. 그걸로 사면 될 거야. 그러면서 세상 꼼꼼하게 과일 이름을 적고 세상에 각 과일을 사야 하는 숫자까지 적어주는 거 있죠. 거기 맞춰 사라고 하길래 그냥 서로 마음이나 편하자 싶은 생각에 그대로 맞춰 사갔습니다. 바구니 말고 종이로 만든 선물 상자에 넣으라고 하길래 그것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들어선 순간 제게 날아든 건 다름 아닌 소금과 겨였습니다. 근엄한 얼굴로 검은 단지 하나를 안고 그 안에 담겨있는 소금과 겨를 무심하게 툭툭 저한테 뿌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우뚝 서 있으니 아주 진중한 목소리로 이러시더라고요. 돌아, 뒤로. 그때 돌아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대문 열고 나갔어야 하는데 제가 그 기회를 또 놓쳤네요, 글쎄. 제 등으로 내리꽂히는 소금과 쌀겨와 함께 제게 밀려온 건 모멸감과 수치심이었습니다. 첫 단추부터 꼬인 느낌이 그날은 정말 계속 정신이 반쯤 나간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과일을 꺼내면서 숫자를 세더니 위아래로 절 훑어보더라고요. 어머! 꼴에 또 과일은 숫자 맞춰 사왔네? 얘가 알려줬니? 네, 도와줬어요. 헐, 그러면 그렇지. 제대로 알고 사와서 깜짝 놀랄 뻔했네. 저녁 식사 시간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나침판을 가지고 와서 방위를 재더니
식구들 앉을 자리를 정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 국과 밥을 놓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 세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운 밥에 뜨끈한 국인데 제 앞에는 잔뜩 눌어붙은 밥과 분명 며칠은 묵은 것이 분명한 김치찌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두리번거리니 시어머니가 세상에 큰 인심을 쓰는 듯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 있죠. 아니, 네가 이 집이랑 기운이 섞이려면 첫 밥은 누른 밥에 묵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지 않니? 그래야 이 집 식구가 빨리 될 수 있다고. 밥이야 뭐 하루 이틀 먹을 거 아니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오늘은 그거 먹거라. 아, 네. 입맛에 안 맞아도 그래도 최소 5숟갈씩은 먹어야 하니까 그만큼은 먹고. 지금이라면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왔을 테지만 그때는 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얼이 좀 빠져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상황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날 애꿎은 남편만 한 번씩 노려보고 그 맛없고 딱딱한 누른밥과 군내 풀풀 나는 김치찌개를 간신히 5숟갈씩 입에 넣고 씹어 삼켰습니다. 남편은 내내 제 눈치를 보고 시댁 식구들은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식사 후에도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거지를 시키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손으로 우리 살림에 물이 닿아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네가 먹은 그릇부터 닦고 다음에 작은 그릇에서 큰 그릇 순으로 닦아. 아, 첫 설거지는 뜨거운 물은 안 된다. 찬물로 3번씩 헹구고 그 다음에도 다양한 터부는 이어졌습니다. 과일은 먹으면 안 되고 커피 대신 숭늉을 마셔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소금 맞고 들어온 지 3시간. 저는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마치 종살이하러 온 사람처럼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과일 대신 식은 숭늉 한 컵 마시고 이제 그만 집에 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랄까 3시간짜리 무시급 노동을 와서 일만 직사게 하고 가는 느낌이었죠. 굳은 얼굴로 제가 쫓겨나듯 신발을 신으니 그나마 눈치 챙긴 남편이 저를 쫓아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그걸 신우이가 얼른 말리는 거 있죠? 지금 술시가 넘었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래? 이번 주는 술시에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냥... 얘 말이 맞다. 살이 끼어 구름 위에서도 자빠져 다친다는데 이 저녁에 어딜 가니? 혼자서 잘 갈 수 있지? 아, 네. 혼자서 갈 수 있어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꾸벅 인사를 남기고 나오자마자 문이 정말 가차없이 쾅 닫히더라고요. 닫힌 문 밖에서 제가 느껴야 하는 감정은 생각보다 오래가고 센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상한 일을 당하고 내쫓긴 그런 느낌이랄까요? 당혹의 정점은 남편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날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밖에 나가지 마라 어쩌라 그런 말을 들었어도 남편이 저를 뒤쫓아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좀 기다리기까지 했고 기다려도 나오지 않길래 제가 먼저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꺼져 있더라고요. 어이없고 황당해서 이건 결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집으로 가버렸죠. 다음날 찝찝한 기분으로 신나게 늦잠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 9시 반부터 3분 간격으로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도 못하고 못 받은 거 미안하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전화를 하면 너한테 살이 뻗치는 거라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심호흡을 하고 그냥 헤어지자고 하려던 찰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너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셔. 완벽하대. 고마워.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특이하신 분인데 거기에 다 맞춰줘서. 어차피 살면서 얼마나 엄마 아빠랑 시간을 보내겠어. 명절 때만 좀 참아줘. 나머지는 내가 다 잘하고 살게. 응? 사랑해. 아휴, 사람 마음이 어쩌면 그런지 눈물 드글드글 끼어있는 그 목소리를 들으니 또 마음이 순식간에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 앞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용서 빌고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를 용서한 게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세 번째 실수를 저지를 거였죠. 이렇게 온갖 징크스와 미신으로 가득 찬 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우, 말도 마세요. 처음 새 가전을 들이고도 세탁기와 냉장고는 바로 시댁에 있는 것과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1년은 헌 것을 써야 저희 부부 사이가 원활할 거라나요? 그래서 전 또 순진하게 1년 뒤에 다시 바꿔줄 줄 알았는데 그때 가서 바꿔달라고 하니 저를 세상 이상한 여자 보듯 보면서 그냥 하나 사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기껏 마련한 재혼수 싹 날리고 생돈 들여 다시 살림을 사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은 그래도 좀 정상일 줄 알았습니다. 괜히 자기 가족이랑 싸우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한 번씩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제 속을 뒤집을 때마다 그래도 중간에서 수습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거든요. 시댁 식구들과 매일 매순간 만나서 사는 건 아니니 매일 사는 남편이 제정신이라면 그냥 살아볼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큰 욕심이었던 걸까요?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사실 이상하다는 느낌을 스스로 느낀 것도 수년이 지나서였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처럼 아주 작은 것, 제가 뭘 하거나 하지 않아야 저한테 좋다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생일이 화요일이라면 앞뒤 일주일서부터 일절 생일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고 케이크이며 선물이며 아무것도 없이 조용히 지나가야 제 몸이 안 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두 번째 맞는 생일에는 그게 좀 어이없고 뿔딱지가 나서 생일 전날부터 좀 투덜거렸거든요. 남편이 몸 상한다고 조용히 하라고 말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몸이 상하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한바탕 싸웠는데 그 다음 날 제 생일 당일에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 어디선가 화분이 날아와서 제 다리에 맞고 산산조각이 나는 거 있죠. 너무 경황이 없어 앞에서 날아온 건지
위에서 떨어진 건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그 날아온 화분에 제 다리에는 큰 상처가 났습니다. 절뚝이며 집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놀라 달려나오며 대뜸 그러더라고요. 뭐야? 왜 이래? 거 봐. 내가 몸 상한다고 조심하라고 했지. 진짜 이만하길 다행이다. 그래서 어디서 뭐가 떨어진 건지는 봤어? 아니, 못 봤어. 어둡기도 했고. 그런데 위에서 떨어진 것 같진 않아. 각도가 안 맞아서. 아휴, 진짜. 거봐. 살 끼는 거 무시할 일 아니야. 조심하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잠깐만. 다쳐온 저를 치료하던 남편은 어딘가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신우이더라고요. 제가 왜 뜬금없이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냐고 물어보자 아니 이 인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살을 맞고 온 날이라 누군가 그 살을 막아줘야 해서 여동생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게 지갑에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길에서 먹는 자잘자잘한 군것질을 좋아해서 10,000원짜리를 몇 개씩은 꼭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마침 주말에 결혼식이 2건이 있어서 현금을 좀 더 뽑아서 가져온 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알고 있죠. 얼추 한 30만 원쯤 있을 거라 했더니 그거 싹 꺼내서 현관에 놓아두고 방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녁은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뭘 하려고 그러느냐고 했더니 남편이 살 막을 사람이 와서 저를 밤새 지킬 거라는데 세상에 그게 신우이였습니다. 저를 방 안에 넣어두고 집에 들어온 신우이는 현관에 있는 돈부터 챙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거 시켜라 저거 시켜라 남편을 부려먹으면서 배달 음식 잔뜩 시켜 먹고 밖에서 제 집인 양 TV 보고 술 마시고 아주 난장을 치더라고요. 제가 문자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오늘 내 생일인데 이럴 거냐고 남편에게 보내자 남편이 방문 밖에서 뭐라 했는 줄 아세요? 글쎄 저 때문에 신우이가 약속까지 포기하고 와서 살 대신 맞아주고 있는데 무슨 짓이냐고 오히려 생일날 쫄쫄 굶고 혼자 방에서 누워있는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렇게 서러운 마음 안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진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누이가 각각 바닥과 소파 위에 널브러져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거 있죠? 세상 꼴 보기 싫어서 치우지도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뭔가 남편이나 시댁 말을 듣지 않고 제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 정말 꼭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점점 이런저런 징크스를 믿게 되고 제가 힘들거나 불편한 일이 발생해도 그게 징크스에 관련된 거면 저도 모르게 참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런 걸 깨달을 새도 없이 신압으로 그렇게 된 거죠. 소스라치게 내가 어느새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걸 느낀 건 첫 아이를 스트레스로 유산하고 누워있는 제게 찾아온 친구의 말을 들은 후였습니다. 저를 위로하는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대로 된 합방일에 생긴 아이가 아니라 명기운이 약했을 거야. 정해진 날이 아니어서. 야, 내가 진짜 참다
이번에는 말해야겠다. 너 이상한 거 알아?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믿니?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도 너만큼은 안 믿었겠다. 너도 결혼 전까지만 해도 이상하다고, 너희 시대 좀 이상하다고 계속 뭐라 했었잖아. 그런데 어느새 네가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진 거 알아? 너 아이 잃은 엄마야. 몇 달 안 품고 있었어도 너랑 교감하고 네 뱃속에 있던 아이 잃은 엄마라고. 그런데 지금 네 태도가 아이 잃은 엄마 같다고 생각해? 정상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 미친 사람이야, 완전히. 병실에 누워있는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휙 나가버리는 친구의 말을 듣고 순간 정수리에 뭔가가 내려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를 감싸고 있었던 세계가 쨍소리와 함께 깨져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제가 유산을 했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싸늘하게 허락되지 않은 날에 만든 아이라 제가 더 조신하게 착하게 아이를 보듬었어야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엄청 비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당분간 저는 홀로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고 스스로 이겨내야 다음 아이가 기꺼운 때에 찾아올 거라며 병원에 절 혼자 눕혀두고 남편도 병원 출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남편과 시댁 식구가 모두 대만으로 여행을 갔어요. 원래 저까지 같이 가는 여행이었고 나름 태교 여행으로 기획했던 것에 시댁 식구들이 붙어서 찜찜하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덤벼든 노숙자한테 놀라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아이가 잘못되고 여행도 다 무산된 줄 알았는데 저를 두고 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되냐고 따졌는데 그런 제게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조신하지 못해 아이를 잃어 원혼을 만들었잖니. 원래 쟤도 38까지는 물 건너면 안 되는데 지 자식 떠돌게 할 수 없으니 지가 스스로 물 건너가면서 길잡이 하려는 거다. 다 네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니 큰소리 말아라. 병원에서 편안하게 쉰다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지은 업보 성찰한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마음 닫고 있어. 세상에 제주도도 안 간다던 남편놈은 대만 여행 준비에 여념이 없고 저한테 미안하거나 저를 안쓰러워하는 티는 딱 이틀 내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어이없는 짓을 벌이고 떠난 가운데 홀로 병원에 있는데도 저는 친구가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사실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제 주변 상황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도 잊고 지낸 거죠. 화가 나서 발소리 쿵쿵거리며 뛰쳐나갔던 친구가 분해에 못 이겨 다시 들어와 저한테 마지막으로 버럭 한마디 던지더군요. 야, 너 그거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야, 이 모자란 기집애야. 마지막 한 겹 저를 둘러싸고 있던 꺼풀이 확 벗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수년간 꾹꾹 눌러온 분노와 억울함에 갑자기 온몸이 떨려오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5일 정도 더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마지막 날 남편이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와 저를 데리고 퇴원하는 일정이었거든요.
그것도 여행에서 돌아와 쉬지도 못하고 저 데리러 오는 거라고 얼마나 생색을 냈는지. 저는 또 멍청하게도 그게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몰랐었고요. 번개 맞고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는 바로 팔뚝에 꽂혀있던 바늘을 잡아 빼고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바로 남편 짐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 하루가 저에게는 천일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의 민낯이 아주 속속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굳이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대놓고 자기 불륜 자료며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증거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한 번 저 힘드니까 혼자 시댁 가서 저녁 먹고 오는 날이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고 그 다음 날 오기도 했죠. 그때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저를 생각해서 시댁 쪽의 잔소리나 참견을 막아주는 거라고 고마워했습니다. 물론 그때 남편에게 전화를 하거나 시댁에서 오는 전화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규칙은 있었어요. 뭐 이유야 뻔하죠. 남편이 시댁의 기운을 맡고 있는데 제가 전화 같은 거 걸고 받아서 그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금요일마다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내연녀의 정체였습니다. 문자와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가 제게 남편을 소개해줬던 그 옛날의 주선자였거든요. 저 결혼하고 그 주선자와 연락이 끊겨서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몰랐는데 남편과 몇 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것이 낱낱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글쎄 여행도 그 여자 데리고 갔더라고요. 제 티켓 환불한다 어쩐다더니 저 대신 그 여자를 데리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분명 시댁에도 뭔가 정보가 남아있겠다 싶어 남편이 남긴 자료들부터 일단 싹 다 가방에 쓸어넣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댁에서는 저한테 수시로 불러다 일 시키고 부려먹느라 비밀번호를 훤하게 오픈해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아무 저항도 없이 시댁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우선 제가 10수년을 살아도 절대 출입 금지인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시어머니가 끼고 살다시피 하는 수첩을 하나 발견했고 그 안에서 저는 충격적인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제게 얘기했던 온갖 징크스와 미신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진짜 의미가 있는 징크스와 미신들도 아니고 시어머니 말대로 실력 높고 저명한 사람의 조언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괴롭히기 위해 사방에서 모아둔 근거 없는 것들이었죠. 제가 처음 집으로 인사 왔을 때 군밥에 묵은 김치찌개를 준 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옆에 괄호를 쳐서 이렇게 써두었더라고요. 첫 인사 왔을 때 써먹을 것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떠돌던 가십을 가져오던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그런 징크스를 만들어서 저를 옥죄고 괴롭혔던 겁니다. 제가 정말 멍청했던 거죠.
하지만 각성을 한 이상 지금처럼 당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결심을 하고 또 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긴 시간 정신적으로 저를 괴롭힌 것들에 대한 정황이 있어서 우선 고려는 하되 증거에 대한 확신과 타당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 노트를 들고 나와봐야 훔친 물건이 될 테니 시어머니가 스스로 그 노트를 제공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치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법을 쓰기로 했죠. 한국으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들어오기 이틀 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서운 목소리로 저주하듯 너희가 타는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 버럭 소리 한번 지르고 확 끊어버렸죠. 사실 귀국 날짜 즈음에 강한 바람이 불어 결항을 할 수도 있다는 예보가 있었거든요. 그 집 식구들 그 누구도 꼼꼼하게 그런 걸 챙기는 사람들이 아니니 만약 정말 바람이 불어 기체가 흔들리면 제 말을 떠올리며 두려워하겠죠. 지금까지 제가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이 놀랐는지 다시 저한테 몇 번이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분명 신나게 놀고 있는 듯 음악 소리에 취한 시어머니의 수다 소리가 다 들렸는데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할 때는 주변이 조용하더라고요. 자기도 뭔가 걸리는 게 있었는지 따로 나와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어디 많이 아파? 괜찮아? 병원인 거지? 바람이 휘몰아친다. 날개가 접혀. 떨어진다. 떨어진다. 콱광! 저는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 한마디 딱 하고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뭐 찜찜함과 불안함은 그들의 몫이니까요. 제 정신 차림을 하늘에서 돕기라도 하는 걸까요? 시댁 식구들이 귀국하던 날 기상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진짜 간발의 차로 비행기가 뜨기는 했지만 위아래로 흔들리고 양옆으로 흔들리고 중간에는 산소 호흡기도 한번 쿵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항에 나가서 같은 비행기 타고 온 것 같은 사람 하나 붙들고 물어봤거든요. 기둥 뒤에 숨어 찬찬히 지켜보고 있자니 시어머니는 어디서 휠체어 하나 얻어 타고 시누이가 밀어주면서 나오고 시아버지는 남편이 부축해서 나오더라고요. 아주 어지간히 고생한 듯 했죠. 하지만 고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스페어 키를 가지고 왔거든요. 저들보다 빨리 차로 가서 제가 차를 몰고 가버릴 겁니다. 사실 그래도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차가 제 명의의 차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참 사연이 많아요.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차 산 걸 시누이랑 시부모님한테 한 대씩 해줬다가 시누이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박탈당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차 명의는 남편이었던지라 보험이랑 이것저것 얽혀서 본인 이름으로 다시 차를 사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사고 다 터지고 저한테 얘기해서 저는 남편이 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도 차는 한 대 있어야 하니 저한테 차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차 명의를 가진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며 제가 그 할부금도 벌어서 갚게끔 했습니다. 이제 할부 지난달에 막 끝난 참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남편이 아니라 제 차잖아요. 제 차 제가 몰고 가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주차 위치 파악한 후에
빠르게 차를 몰고 빠져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참 편리하게 사전 주차 정상기가 있어서 자기 차 위치도 파악되고 그 차 주차료도 바로 결제하고 나갈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는 한 저희 시어머니 아프다, 힘들다, 배고프다, 화장실 가고 싶다. 공항에서만 적어도 3, 40분은 있다가 나올 테니 제가 차를 가지고 빠져나올 시간은 충분한 셈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를 몰고 한참 신나게 강변북로를 달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차가 사라져서 병원으로 데리러 오기가 좀 힘들다고 혹시 혼자서 퇴원해서 나올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심히 차 안에 있는 라디오 볼륨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어디 갈 데가 있어서 퇴원해가지고 공항에서 차 가지고 볼일 보러 가는 길이야. 뭐라고? 공항에 와서 차를 가져갔다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내가 이 차를 쓰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서 온 가족이 비명 행사할 거라는 계시를 받았거든. 내가 어떻게 힘든 여행 마치고 온 당신이랑 어르신들 그 위험에 빠뜨리겠어. 그래서 내가 그냥 차 가지고 나와버렸어. 그리고 당분간 나랑 식구들이랑 부딪히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운때가 그렇대. 그래서 나 여행 혼자 좀 다녀오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집안일 좀 깔끔하게 잘 해놔. 당신 미쳤어? 아니, 그럴 리가? 나 어머님한테 조언해드린다는 그 어르신한테 연락받았어. 그분이 이제 운때 계시 이런 거는 나한테 주시겠대. 내 영적 능력이 훨씬 커졌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지난 세월 참 자기 수행 잘했나 보다. 드디어 자기 얘기를 받아들일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나 너무 모든 게 평안해. 전화기 밖에서조차 남편이 너무 당황하고 멍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겠죠. 저한테 가르침을 준다는 그 어르신,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인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껏 그 어르신 핑계로 저를 좌지우지 괴롭혔으니 지금 와서 그런 사람 없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다음부터 저는 무조건 제 실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 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제가 계시받은 것과 다르다고 딱 잘라 거절하고 남편이 뭔가 얘기를 하거나 저한테 힘을 행사하려고 하면 당신 큰일 난다고 지금은 내 말을 들을 때라고 남편도 딱 잘라 아무 짓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그동안 유순하게 자기네들 말 듣던 제가 갑자기 자기네들이랑 똑같이 굴기 시작하니까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뻔뻔하고 진지한 얼굴로 어머님 아버님한테 가서 더 이상 신우이한테 금전적 지원을 하면 모두가 폐가망신을 1년 안에 할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신우이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하길래 제가 아주 판판하고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아주 좋은 영적 능력이 들어왔다니까요. 아가씨도 저처럼 긴 세월 참고 살다 보면 능력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 성찰한다 생각하고 말 들어요.
제가 지난 세월 그렇게 참고 말 듣고 살았더니 지금 이렇게 능력 발현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저를 불러 제 앞에 그 노트를 휙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네가 하는 거 다 여기 써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다. 그래, 내가 너 좀 휘어잡아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래, 내가 쇼 좀 했다. 너 쇼한 사람 앞에선 쇼 못해. 그러니까 우리 모든 관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너 그러는 거 더 이상 내가 못 참아주겠다. 네, 저 시어머니가 그 노트 저한테 그렇게 던지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맘대로 뭐가 안 되는 거 절대 참지 못하는 양반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과 똑같은 수로 본인을 괴롭히는 사람한테 그 밑에 가지고 있던 패까지 다 까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노린 건 그거였거든요. 그 노트를 시어머니가 제게 던지시길래 조용히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가만히 저를 노려보고 있던 시누이와 떨떠름한 얼굴로 앉아있던 시아버지, 그리고 좌불안석 앉아있던 남편 앞에 그 노트를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이실직고 하셨는데 본인들은 할 말 없어요? 여기서 솔직하게 다 말하면 어디 한번 나도 좀 고민해보고요. 그랬더니 다들 떨떠름하게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을 텐데 무슨 얘기를 더 하겠냐고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노트를 들고 바로 변호사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였죠. 처음에 제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던 변호사는 노트를 보면서 어이없다는 듯 계속 허 하는 헛웃음을 웃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보고 미안하다고 자기도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줄 몰랐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저는 모은 자료뿐 아니라 그동안 남편이 제게서 가져간 돈의 내역, 재산 현황 등을 다 긁어모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누이가 제게 가져간 각종 액세서리, 가방 같은 것에 대한 청구도 함께 진행했고 당연히 시누이와 시부모님을 모두 달달 볶을 준비를 했죠. 당연히 남편의 내연녀에게는 혼인 파탄 사유를 물어 고소를 진행했고 제 주변에서 가장 입이 가볍고 말 빠르게 옮기는 사람 하나 붙들고 대성통곡하며 사정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주선자였던 내연녀 소문이 주변에 퍼지는데 반나절이 안 걸리더라고요. 역시 입소문의 무서움은 대단했습니다. 사내 못 사내 중내 어쩌네 난리를 부리더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 뻔하니까 그때서야 합의를 하자는 둥 용서해달라는 둥 다가오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질 생각이 없거든요. 이혼도 소송도 배상도 아주 끝까지 가볼 참입니다. 10수년간 꾹꾹 눌러왔던 전투력이 아주 끝까지 올랐으니까요. 한번 다 덤벼보라고 해요. 싹 다 박살내줄 겁니다. 반드시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